2025년 NDC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최근에 국가목표와 관련되는 중공업 탄소중립 그리고 최근에 국가목표와 관련되는 이야기 그 속에서 그 전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재생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폭염이나 그죠? 물난리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산불도 나가지고 이제 완전 꺼지지 않는 산불, 좀비 산불. 옛날 같으면 좀 저방대가 가서 끄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산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동서층에 있는 그 남극 북극의 빙하도 녹아내리지만은 여의도 지역의 영구 동서층들이 녹아내리면서 그 속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그냥 분출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이 더 이상 한 게 아닌데도 그냥 저절로 이게 녹아내리면서 메탄가스가 CO2보다도 훨씬 더 온난화 지수가 높은 메탄가스가 분출되는 거를 걷잡을 수 없고 사람이 손쓸 방법이 없는데 계속 분출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됩니다. 예. 동토층의 녹아내리는 것과 메탄 방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동토층을 옛날에는 그냥 저 상태대로 이거는 영국이 얼어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철도도 놓고 집에 공장도 세우고 집도 짓고 살고 있었는데 녹아내리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집이 복상되고 철도가 뒤틀리고 막 이런 일들이 툰드라 기후지대에 일어나고 그것과 함께 이렇게 메탄가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배수면 상승의 문제도 있죠. 지금 못하면 말이나 우리 부산을 두고 생각을 잘 안 해봤잖아요. 그죠? 배수면이 상승하면 1m 상승하면 낙동강 하구 지역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김해공항, 김해평야 홀숲도 산업단지도 있고 한데 지금 고델타 시티를 짓고 있는데 배수면이 1m만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물에 잠길 곳들에 지금 우리가 막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막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이미 1.5도씨를 넘었어요. 1.55도씨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IPCC 보고서에 의하면 1.5도와 2.0도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지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정도만 오른 상태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타나는 피해들이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실천을 하면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의 피해이지만 2도씨가 올라가거든요. 그 나타나는 피해들이 이제 인류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을 넘어서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는 1.5도씨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1.5도가 이미 넘어섰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시적으로 1.5도가 넘어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들쭉날쭉하겠지만 어쨌든 이미 1.5도에 도달했다면 도달한 상태로 그대로 2100년까지는 1.5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쨌든 세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느 해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기후라는 것은 장기적인 한 30년간의 기상 상태를 보고 평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너무 절망하지는 말고 이미 1.5도가 넘었는데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뭔가 지구의 경제가 굴러가려면
대량으로 만들고 대량으로 소비하고 쓰고 버리고 막 하는 그게 돼야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유지되고 하는 이 시스템, 그래서 경제 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은 멈추면 곧 뭐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맹목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죠. 물건들이 물자가 차고 넘칩니다. 수건이 집에 쌓여 있고 막 요새는 텀블러가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종이컵이 해롭다고 제목이라고 온실가스를 덜 몇 분 짜고 쓰기 시작한 텀블러가 완전 기념품으로 너무 남발되고 있고 몇 개씩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말씀드린 에코백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오늘도 찾아보니까는 또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념품으로 너무 많이 나눠줬더라고요. 뜯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옛날 잭이어서 안 맞고 막 이제 못 쓰고 막 이런 것들 지금 잭 겨우 만든 건데 막 분리해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거 분리해놓고 막 못 쓰는 거 막 직접 그렇지 않았는데 그 배터리도 기념품으로 나눠주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행사하고 기념품 나눠주는 이 문화를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많이 만들어내고 옷도 많이 만들어내서 생산함과 동시에 그냥 버려지는 거 한 번도 팔다가 안 팔려서 그냥 버려지는 거 한 번도 사용도 못해보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석유로 만들어지죠. 석유를 연료로도 쓰지만 원료로도 쓰죠. 석유가 없으면 유지할 수 없는 문명 되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열렸는데요. IPCC 총회가 열렸고 IPCC 총회에서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에 여러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 나라 얘기 저 나라 얘기 다 해보고 종합을 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기후가 어느 정도 올랐고 이 정도 오른 영향으로 어떤 피해들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얼마이고 각 나라들이 지금까지 배출해온 또 누적 배출량은 또 얼마이고 이런 것들까지 쭉 계산도 다 해보고 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영향들도 예측도 해보고 했을 때 1.5도가 상승하면 산호도 70에서 90% 소멸되고 그죠? 곤충, 식물, 척추동물 이런 생물들도 멸종해가고 해수면 상승 77m, 0.77m까지 상승하고 북극 해빙이 완전히 소멸되는 빈도가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 이 정도가 되겠다 하고 근데 위도가 높아지면 인간계와 생태계에 매우 높은 위험을 주면서 단호가 99% 이상 소멸하고 여러 생물 생태계도 더 많은 피해를 입고 하면서 북극여름이 10년에 한 번 정도로 완전히 녹아서 그냥 물이 됩니다. 북극은 그 얼음 덩어리 외에는 바위 섬이 없습니다. 그렇죠? 북극은 그냥 북극해요. 바다. 얼음 덩어리가 없어지면 그냥 바다. 이게 그러면 이제 북극 그 얼음에 기대어서 살아가던 여러 가지 생물들 되게 많은 북극곰, 그렇죠? 북극여우, 얼음 있고 거기에서 그 둥지를 짓고 새끼를 놓고 키우고 하는 애들은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그냥 생물들 없어지게 되는 그냥 물이 된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익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복원하기 어렵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우리 인류가 쭉 살아가면
2100년 금세기 말에 한 4도씨 정도 기온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들이 다 감축하겠다고 자기 국가 목표들을 다 유엔에 제출해놨는데 그 목표들을 다 달성하면 2100년까지 2도씨 정도 상승하겠다. 그래도 1.5도를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제출해놓은 목표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이미 1.5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0년쯤 돼야 도달할 거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미 25년에 그래서 막 1.5도 이 연두색 선 중에서도 이 높은 경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높아지는 경로. 그래서 1.5도를 넘어서기도 할 것인데 어쨌든 2100년까지 끝까지 1.5도를 유지해야 되는, 더 이상 2100년까지 1.5도를 많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 기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인류가 이제 더 이상 노력을 한만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1.5도를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상태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 지구적으로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농도를 더 이상 배출량을 멈추고 순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하겠다고 합니다. 그죠? EU에서 먼저 얘기하고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 하겠다고 하고, 중국이 늦게 산업화를 했지만 우리는 2050년은 힘들겠고 2060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나라들도 탄소 중립하겠다. 도시나 여러 마을들도 탄소 중립하겠다 하고, 아리백 하겠다. 아리백 마을, 아리백 도시, 아리백 대학, 아리백 아파트,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의미이고요. 배출량이 점점 찍고 이제 줄어들어서 흡수량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흡수시키거나 또는 그래서 흡착해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다 제거시키거나 해서 순 증가량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굉장히 문명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화석연료를 탈탄소 문명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의미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선언 21년도에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A안은 완전 지금 쓰고 있는 전기를 주로 석탄 화력, LNG 화력 쓰고 있는 거를 그리고 원자력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인데 석탄 화력과 LNG를 다 없애겠다. 화석연료는 완전히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하겠다. 원자력도 없애겠다. 그래서 A안이 완전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다 생산하는 안이고, 이런 것을 가서 딱 그렇게 주고, 두 번째 안은 그나마 LNG 화력 정도 좀 남겨놓겠다 하는 안이에요. 조금 쓰겠다 하는 안인데 저 정도 배출하지만 그 대신에 CCUS 이런 걸로 제거를 많이 시키고 흡수도 많이 시키겠다 하는 안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고, 이제 면적별로는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아까 NDC가 나오는 거죠. NDC가 요즘에 작년 올해 들어 계속 국가 감축 목표라는 용어 대신에 NDC가 많이 쓰이길래 우리 에너지에 관심 있는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NDC라는 용어를 저도 썼는데, 2035 NDC 우리말로 국가 감축 목표입니다. 그렇죠? Nationally D가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별로 자기 나라들이 결정한 기업은 그러니까 유엔에 제출하는 각국이 결정한 2050 탄소 중립으로, 이거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기여, 각 나라의 기여를 얘기하는 건데, 국가별로 결정한
감축 기여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 감축 목표라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30 감축 목표가 있었는데 저게 2020년에 유엔에 다 제출을 했거든요. 2020년에 제출을 했는데 2020년에 우리나라가 제출을 할 때는 그 전에 박근혜 정부가 BAU치 대비 얼마 이렇게 보고했던 것을 BAU라는 것은 미래에 배출할 것,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2030 BAU치 대비 37%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제출해 놓은 거를 과거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몇 퍼센트 줄이겠다는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감축량을 높이지는 않은 상태로 유엔에 보고했어요. 이제 분명히 되고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감축 목표를 새로 수립하기는 어렵고 막 좀 촉박해서 그렇게 해서 BAU 대비 그때가 37% 감축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목표를 2017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24.4% 줄이는 양이더라. 그래서 BAU 기준을 과거년도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정도로 해서 2020년에는 유엔에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 감축 목표를 상향하게 됩니다. 기준연도도 2018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감축 목표를 40% 2030년도에 계속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8년 정점으로 줄여서 2030년에는 2018년보다 4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다시 갱신하게 되고 다시 유엔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되어 있는 양이 2020년에 보고했어야 되는 국제협약에 따르면은 5년마다 갱신해서 보고를 하는데 2020년에 보고해야 되는 양을 21년에 보고하면서 2018년 기준 40%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제출해놓고 그죠? 2018년 배출량이 7억 2,700만 톤인데 40%를 줄인 60%를 줄이겠다. 현재 그러니까 사냥하기 전 NDC 지금 사냥했을 때 40% 줄이는 NDC 줄이고 전환 부문, 산업 부문, 건물 부문, 부문별로는 어떻게 줄이겠다는 목표들이 다 있었고 저거를 이제 제출하고 나서는 이제 처음으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이제 법도 만들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 목표는 수립했지만 유엔에 제출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법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국가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그냥 유엔만 보고 유엔에 보고만 하고 제출만 하고 끝 국가적인 노력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와서 이제 법도 탄소중립 목적성장 기본 법을 만들고 탄소중립 목적성장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게 2023년 4월. 국가계획 수립이 24년 그 1년 뒤인 24년에 광역지자체 계획 수립하고 올해 4월에 이제 기초지자체까지 우리 16개 부분, 부산시의 16개 부분도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광역시 계획, 기초지자체들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5년 뒤인 올해 2025년이 2035년 NDC를 제출하는 해인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치고 국무회의 거치고 도색성장위원회 의결도 거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제30차 그 COP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11월 17일자로 제출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그죠. 다른 그 2021년 10월에 국가목표 수립할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절차도 간소하고 시민의견, 국민의견 수렴도 많이 안 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좀 형식적으로 막 하는 것 같고 우리 환경운동 환경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너무 깜깜이다 모른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 그 에너지 시민운동 하는 쪽에서도 워킹 그룹에 많이 참여하고 해서 전체 안을 만들어가면서 부문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참여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2035 NDC는 너무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뭐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서 공청회 할 때 정부안을 딱 제시해 놓는 그때 알려지는 그게 11월 6일인가 공청회를 하고 11월 11일에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빨리 이렇게 11월 11일에 뭐 노숙성장위원회를 거치고 11월 17일에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러면서 들고 가가지고 제출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를 하기는 이게 기존의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지 2050년으로 가는 중간 목표가 없다고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40% 줄이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줄이는지 그 목표가 없다. 그리고 처음에 목표가 느슨하고 나중에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상태로는 미래 세대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는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 있었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빨리 수립하라. 그런 법원에 내년 2월까지는 수립하라 하는 이런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2018년을 접점으로 해서 그냥 선형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덜 줄이고 나중에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초기에 감축 잠재량이 많아서 많이 줄이고 나중에 좀 잠재량이 없을 때 천천히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경로를 선택하기가 참 여러 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은 초반에 노력이 너무 힘들다. 초반에 조금 줄이고 나중에 팍 줄이는 방식으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초반에 좀 덜 줄이고 나중에 더 많이 줄여야 되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2030년까지 목표를 40%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50년까지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그냥 가더라도 51%를 줄여야 되는 그래서 선형적인 감축을 경로를 설정했을 때의 값이다 그렇게 돼 있고 IPCC는 대한민국에 얘네들이 지금까지 산업화를 하면서 계속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 중국과 인도와 니네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다 감축시키고 있는 니네만 증가하고 있어. 줄여야 돼. 더 많이 줄여야 돼. 61%는 최소한 줄여야 된다라고 IPCC는 이 나라의 권고를 그렇게 했었고 시민단체는 그 기후조율들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은 65%는 그대로 줄여야 된다. 제시한 안이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중에 이번에 딱 잘라서 40%, 50%, 60%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결정된 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에서 61% 감축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지금 유엔에 제출이 되었어요. 이렇게 범위형으로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죠? 아무래도 이 한치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어쨌든 53%만 좀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게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런 목표를 수립하면서 이제 전력, 산업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의 목표들도 이렇게 범위형 목표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산업계는 24에서 가장 낮은 비중으로 할당을 받았는데도 산업계는 굉장히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검사를 들죠. 산업계는 검사를 들고 시민사회는 더 많이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중간적으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산업계는 줄이려고 하면 생산량이 줄지 않고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온실가스 검증심사하러
업체를 다녀보면 진짜로 저절로 줄은 게 다 생산량이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줄었다. 다른 줄이기 위한 노력은 거의 산업계는 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철강 산업 이런 쪽 철강, 시멘트, 반도체 이런 데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철강이거든요. 포스코 제철 한 군데에서 7,400만 톤을 배출해요. 7,400만 톤을 배출하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4%를 한 업체가 다 배출하거든요. 한 업체가. 이게 철강 산업에서는 이제 공정 배출이라는 것이 있어서 에너지를 쓰는 것 외에도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화학 반응 중에 화학식상으로 CO2 발생하는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공정 배출이 철강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강의 배출량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가탄제를 넣어서 탄소를 넣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수소 환원 제철로 가야 됩니다. 수소를 넣어서 환원시키고 탄소를 넣어서 환원시키는 방식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게 요구인데 우리도 지금 그래서 철강 산업에서 그 길로 가려고 지금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로 가기 전까지 산업계에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산업계에서는 이제 전력, 이제 그 철강이나 공정 배출이 있는 이런 산업계 말고 일반적인 공장이나 산업계는 전기로 인한 배출량이 거의 90%예요. 전기 사용으로 배출량. 그래서 이 전기를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래서 발전 부분, 전력 부분의 배출량이 막 줄면 산업계가 같이 줄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산업계는 자기들 자체적인 감축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있다. 그냥 전기가 전환되면 줄어드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2030년 COP30이 브라질 벨렌에서 21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좀 낮은 노력하고 다른 나라들은 90년 대비, 2014년 대비, 이렇게 하면 2018년 대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배출량입니다. 배출량 2018년 정점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줄은 건지 실제 줄은 건지는 또 경기도 나빠지기도 했고 또 잘 모릅니다. 23년, 4년 배출량이 공표가 돼봐야 지금 하는 거고, 그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들어갔다고 이제 확답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11위, 해마다 통계가 바뀌었는데 21년 기준으로 그렇네요. 11위. 최고 많을 때는 6위까지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제일 많이 증가하는 거 중국이고, 그 다음 노란 거 미국입니다. 미국. 과거에는 미국이 단연코 1등이었다가 지금은 중국에게 뒤져서 2등으로 됐고, EU 합한 하늘색, EU 27개국 합한 배출량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배출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90년대에 가장 낮은 편이었지만 빨간색으로 아래쪽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산업계에 좀 넘어가서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아까 산업계도 줄이려면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 말고는 없다. 네.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바꿔가고 있죠.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배출량 중에서 세계 배출량으로 보면 73.2%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석유를 쓰든 석탄을 쓰든 LNG를 쓰든 또 전기로 만드는데 전기를 또 그런 연료로 쓰든 그래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85% 이상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고 에너지 사용 외에 농업, 인업, 토지 활용, 산업, 공정 부분 산업 배출량, 폐기물 부분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85% 이상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나라에서 특히 에너지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게 되면 탄소 중립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막 석탄을 떼서 막그 전기로보다 이제 석탄 가열로로 막 철각 생산하는데도 가서 이제 전기로로 다 바꾸면서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5%, 7% 최근 24년도에 이제 겨우 10.6%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체 전기 사용량의 10.6%인데 이런 나라들은 100% 자기 나라 사용하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로 이미 쓰고 있어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쭉 보면은 그죠? 뭐 상위에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렇게 있고 뭐 독일도 있고요. 중간 이게 OECD 국가이죠. 중간치가 44%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나라 그 실증한 나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때 20년 통계인데 7.1%여가지고 통계 잡은 이 나라 중에서는 꼴찌. 7.1%밖에 안 되는 재생에너지로 안 된다. 재생에너지로는 충분하지 않다. 뭐 만든다. 안 된다. 땅도 좋다. 뭐도 좋다. 안 된다. 기술이 없다. 뭐가 얘기들은 다 뭐 일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단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러면 기술도 지금 기술 이미 나와 있어. 이미 다 있고 정책적으로 그냥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냥 가면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그죠? 쓸데없는 거 많이 있는데 재생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뭐 2030년까지 20%, 2030 해가지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하겠다고 했다가 또 30년까지 30%를 가겠다고까지 갔다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다시 26.4%로 다시 또 내려왔다가 지금 막 가고 있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윤석열 정부에 소개했더니 30년까지 26.4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 이제 10%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네,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빨리 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RPS라는 제도에 의해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전기의 일정 부분은 재생에너지로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산한 전기를 사든지 해서 막 맞춰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2025년에 25%를 달성하기 때문에 25% 비율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25%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후퇴됐어요. 후퇴돼가지고 2030년까지 25%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되고 그 이후로도 25% 이상은 가려고 계획이 아직 우리나라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우리 앞으로 태양광 협동 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잘 이제 경제성 분석하고 할 때 많이 보게 될 REC 가중치 표현입니다. 태양광을 일반 부지에 설치할 때, 그죠? 또 건물이나 지붕 위에 설치할 때, 또 수면에 설치할 때 이렇게 REC 가중치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죠. 건물 위에 설치할 때가 가장 많이 1.5 가중치를 받아서 100kW를 생산하면 150kW 생산하는 것만큼 REC를 인정해줍니다.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기타 풍력이나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REC 가중치가 있습니다. RPS 개편 논의가 계속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죠? 이게 개편하면 우리 소규모 태양광, 소규모 재생에너지 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입찰제, 완전 경쟁 입찰제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막 들여다보고 뭐 주식 투자하듯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소규모로 하는 우리들이 좀 불리할 수 있어서 소규모 또 사업자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또
하는 뭐 이런 방식도 도입한다 하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게 국회에 처음에 산자부 소관에서 지금은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오면서 국회 처위도 소속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막 논의해오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이 지금 막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막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RPS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개편될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계를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